계속해서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공업입지론 공부하는데요. 베버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 베버라는 사람은 알프레드 베버라는 사람인데 1919년도에 이걸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공장 입지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공장 입지.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입지가 뭐냐 이거지. 근데 이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공장 입지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비용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비용 원가 절감 가장 할 수 있는 곳.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다. 그럼 비용이 뭐가 들어가느냐? 공장 입지할 때 비용이 가장 중요한 비용이 뭐냐? 딱 세 개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수송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옛날에도 하여튼 지금은 별로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1919년이면 우리 만세운동 할 때예요. 3.1운동.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때도 수송이 가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비용이고 두 번째가 노동비야. 노동비, 인건비. 세 번째가 집적이익이야. 여러분들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세 개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노동비고 세 번째가 집적이익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수송비하고 노동비하고 집적이익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비용인데 요거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데가 공장 입지로 최고 좋은 데다 이거예요. 가장 아낄 수 있는 데.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입지 삼각형 모델이라고 그래요. 입지 삼각형 모델이라고 해서 이론은 되게 간단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요 지점이 노동비, 예를 들어서 수송비를 가장 아낄 수 있는 지점이야. 여기가 노동비를 가장 아낄 수 있는 지점이야. 근데 여기 집적이익을 가장 아낄 수 있는 지점이라고 돼. 집적이익은 지금 몰라도 돼요. 그러면 세 개가 가장 아낄 수 있는 지점인데 문제는 요 비중은요. 원가가 100%다 그러면 비용이 100%다 그러면 100% 중에서 수송비나 노동비나 집적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섬유나 신발 같은 거 있죠. 섬유나 신발은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노동비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노동집약형 산업이라고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신발이다. 그러면 신발이라고 하면 전체 비용에서 노동비가 6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송비가 예를 들어서 20% 들어가고 집적이 공단 입주비 같은 거. 집적이익이 공단 같은 데 들어갈 때 입주비예요. 공단 입주비 같은 거. 이런 게 한 20% 들어간다고 쳐. 그러면 여기가 가장 아낄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면 여기다 지도상에게 점을 찍어. 에?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잘라요. 오린 다음에 두꺼운 종이로 붙여. 풀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오려요. 그러면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그럼 각 꼭 지점에다가 요거에 해당되는 비중만큼 무게의 추를 달아. 추. 예를 들어서 그람수로 한다. 그러면 여기 60g. 여기는 20g. 여기 20g. 이렇게 다르라고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거를 세우는 거야. 수평을 잡는 거예요. 수평을 잡는데 보세요. 만약에 꼭지점의 무게가 똑같으면 수평은 어디가 돼요? 정중앙이 돼요. 여기가 중앙이 되지. 그죠? 그런데 얘가 더 무겁죠? 60g이잖아요. 얘가. 그럼 이쪽으로 가서 무게중심이 잡히죠. 그러면 여기가 최적 지점이 되는 거예요. 즉, 세 개의 비용을 가장 아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지. 이게 입지 삼각형 모델이에요.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입지 삼각형 모형은 결국 뭐예요? 이 세 개의 비용을 가장 아낄 수 있는 이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1차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원을 그려나가면서 다른 지점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아이디어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베버라는 사람이 계속 아이디어를 진행해 가요. 진행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입지 지향이라는 걸 얘기해요. 이 베버의 입지 지향은 되게 많아요. 노동비 지향, 뭐 임해 지향, 뭐 시장 지향, 뭐 해가지고 뭐 환적 지점 지향,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용수 지향, 뭐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공장을 지을 때 무엇을 오리엔티드,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뭘 가장 중시하느냐를 입지 지향이라고 하는데 입지 지향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자,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 그럴 때 여기가 시장, 물건을 팔아먹는 데가 시장이고 그 다음에 물건에 원료가 있는 데가 여기다 그러면 공장을 지을 때 원료 근처에 짓느냐 시장 근처에 짓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장이 정 가운데에서 원료 쪽으로 가느냐 그럼 원료 지향 입지라고 그래. 근데 시장 쪽으로 간다 그럼 시장 지향 입지라고 그래. 그럼 어떤 게 시장 지향 입지고 어떤 게 원료 지향 입지냐 이건 정확하게 반대니까 개념 한번 보죠. 시장 지향 입지는 이런 거예요. 원료의 무게나 부피는 작은데 물건으로 만들면 커지는 게 있어. 그러면 수송비가 덜 들어가려면
무게가 많은 건 조금만 움직이고 원료가 작으니까 많이 움직여도 되죠. 이거는 시장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 하는데 중량 증가 산업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콜라, 사이다, 맥주 같은 음료 산업이에요. 콜라, 사이다, 맥주는요. 원료는 되게 작아요. 어? 무게가 적다고 콜라, 뭐 코코아 뭐 이런 거예요. 물은 뽑아 쓰는 거예요. 물은 뽑아 쓰는 거기 때문에 수송에 오는 게 아니에요. 뽑아 쓰는 원료를 순수 원료라고 그래. 순수 원료는 거기 무게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맥주다 그러면 호프 같은 거 무게가 작잖아. 호프 같은 거 메가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리면 발효하면 물 넣고 원액 넣고 발효하면 맥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나 이런 것들은 원료는 되게 무게가 작다고. 근데 만들면 무거워져. 그런 거는 시장 근처에 공장이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품 중량, 물건을 만들 때 제품 중량하고 원료 중량을 비교했을 때 원료가 제품이 무겁고 원료가 가볍잖아요. 이렇게 원료가 여기 있고 분자, 제품이 분모했을 때 중량 증가하면 제품이 무겁잖아요. 제품이 무거우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잖아. 그럼 1보다 작죠. 1보다 작다는 거는 제품이 무겁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걸 원료 지수라고 그래.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제품이 더 무겁다는 얘기야. 무거우면 이거는 뭐예요? 시장 지향 입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외우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원료가 금방 부패하는 건요. 원료가 금방 부패하면 그러면 빨리 시장 지향 입지하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오타 났다. 이거 잘못했다. 원료 이거 고치세요. 이거는 제품이에요. 고치세요. 그냥 제품이 금방 부패한다. 제품이 금방 부패한다 그러면 시장 지향 입지해야 돼. 자, 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두부 같은 거예요. 두부. 여러분들 두부 만들면 금방 상하죠. 그러니까 두부는 어떻게 돼? 시장 안에서 두부 기계 놓고 거기서 시장 안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아요. 반나절이면 쉬니까. 그래서 제품이 금방 부패하는 건 시장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원료가 특별한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라면 굳이 원료 근처에다 공장 안 지어도 돼요. 이건 시장 지향 입지한다 이거예요. 이걸 보편 원료라고 그래. 보편 원료는 시장 지향 입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원료 지향 입지 보는데 원료 지향 입지는요. 이거 다 반대예요. 그래서 원료 지향 입지는 원료가 무거운 거예요. 제품으로 만들면 가벼워. 그럼 원료 근처에 공장 지어야 돼. 수송비 아끼려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걸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멘트 같은 거예요. 시멘트는 석회석이 큰 산이 하나가 원료야. 산을 깨야 돼. 그러면 산 근처에 공장을 지어서 정년에서 푸대자로 담으면 제품은 그거보다 훨씬 부피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런 게 시멘트 산업 같은 건 원료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료보다 제품이 가볍다. 즉 중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중량 감소 산업은 결국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원료 지수는 제품이 분모고 원료가 분자니까 원료가 무거운 건 뭐야? 1보다 원료 지수가 크죠. 1보다 원료 지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니까 이런 거는 원료 지향 입지한다. 그 다음에 제품이 금방 부패한 거, 이거 원료가 부패하는 걸로 바꾸세요. 원료 부패성이 크다. 원료가 금방 상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거 원료 지향 입지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게 통조림 산업이에요. 통조림 산업은 뭐냐면 꽁치 같은 거 있죠. 꽁치나 이런 거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 꽁치가 멀리서 잡히잖아요. 예를 들어 먼 데서 잡았다. 그럼 이게 금방 죽어. 그래서 가져오면은 싱싱하지가 선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큰 꽁치 선단 이런 데는 아예 가공 공장이 배 가공 공장을 가지고 가. 그래서 꽁치를 잡아요. 꽁치를 잡아서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 배 위에 가공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어.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데다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건져가지고 깡통에다 집어넣거든. 깡통에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깡통에다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배 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원료의 부패성이 큰 거는 빨리 그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 원료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편제 원료란 말 나와요. 편제 원료는 제가 있을 제자예요. 편은 치우쳐 있다. 치우쳐서 있는 거예요. 원료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에 치우쳐서 있는 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 데나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서 공장을 지어요. 원료가 특별하게 산지하는데 그런 데에서 그 공장을 짓는다 이거죠. 요거만 오타 좀 잡아주세요.
자, 이거 제품, 요거 원료입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죠?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베버 이론이고, 그 다음에 레슈 이론이 있는데, 레슈도 공장 입지 이론이에요. 공장 입지 이론인데, 레슈 이론은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레슈라는 사람의 이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메이저가 아니야, 마이너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베버가 공장 입지의 최적 지점은 비용을 아끼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레슈는 정반대였어, 생각이.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차라리 공장을 짓는 게 낫다고 본 거죠. 비용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 여기다 공장을 지으면 요게 매출액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공장을 차라리 짓자.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본 사람이 레슈입니다. 그래서 레슈는 공장 입지의 최적 지점은 수요가 최대인 곳에 짓는 게 낫다. 즉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데보다 수요가 더 큰 데다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맞는 얘기일까? 레슈가 맞는 얘기일까요? 레슈가 더 정이 가는 사람들 많죠? 레슈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베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확대를 하는 거는요, 공장으로 시장 확대를 하는 게 아니고 광고나 마케팅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공장을 짓는 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낮은 단가로 안정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공장의 소임이지, 공장을 져서 수요를 확대시키는 목적은 그 공장 자체의 소임은 아니에요. 수요를 확대시키거나 이런 거는 공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공장을 입지하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잘하든지 마케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지, 공장을 입지해가지고 수요를 확대시키겠다, 이거는 자체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레슈는 마이너 이런 거예요. 즉 우리가 입지로 나면 이 최초 입지 시조가 누구냐면 튀넨이라는 사람이에요. 튀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버를 배웠죠. 베버. 그 다음에 레슈라는 말이 레슈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가 있다고. 크리스탈러.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 여기서 독일 아닌 사람들이 없어. 이게 독일이 원래 입지에 강해요. 입지론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레슈라는 사람의 이론이 고깔이론 또는 뭐 이렇게 고깔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공장을 입지하면 수요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그러면 여기가 가격 쪽이고 이게 거리인데 여기다가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수요가 이만큼 확대된다. 그런데 여기다 지으면 이만큼 확대된다. 요 면적을 A라고 그러고 요 노란 거를 B라고 했을 때 A가 크냐 B가 크냐, A가 더 크다. 그러면 여기 공장을 짓는 게 좋다. B가 크다. 그럼 여기다 공장을 짓는 게 좋다. 이게 도심에서 거리예요. 여기냐. 여기서 가장 면적이 큰 데 있죠. 수입이 가장 큰데 여기가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서비스 입지론인데 이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거는 그냥 개념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발터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 발터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에 남부 독일 지역을 기차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남부 독일 지역을 기차로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창밖을 계속 보면서 갔나 봐요. 지리학자가 뭐 직업이 어디 속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독일을 쫙 하고 기차로 여행하는데 보면, 여러분들 기차 여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기차 여행은 뭐 KTX로 하니까 바깥에 뭐 방음벽만 보이지 뭐 잘 안 보이지만, 과거에 무슨 기차를 뭐 통일호나 뭐 비둘기호나 이런 걸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가하게 뭐 농촌이나 산지 같은 거 나오다가 사람이 별로 없죠. 전봇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깃줄만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했다가 역이 나오고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가 나오고, 거기 지나가서 역을 출발해서 플랫폼을 빠져나가면 그 다음부터 한가한 시골 동네 나오다가 다시 역이 나오고 사람들이 좀 있고, 어떤 때는 대도시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다가 대도시 빠져나가고 또 다시 한가한 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리학자였던 발터 크리스탈러는 뭘 갑자기 깨닫냐면, 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구가 복닥복닥한 지역이 있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인구 희박 지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차하면서 사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려면 그냥 사람들 인구 밀도를 쫙 흐트러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분포하지. 왜 어떤 데는 사람이 많이 살고 어떤 데는 사람이 없는 인구 희박 지역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복닥복닥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고 되게 도시고 인구 희박 지역은 농지나 산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분포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한 공간 있잖아요. 국가면 국가, 응? 한 지방이면 지방, 큰 국가나 지방 단위로 넓게 해서 보니까 인구 밀집 지역, 희박 지역의 분포가 규칙적이더라 이거야. 규칙적이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규칙적인 것뿐 아니라 인구가 아주 고도로 밀집되어 있던 큰 도시와 조그만 읍면 소지 같은 작은 도시가 일정한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급을 가지고 있다고. 계급. 인간에게 계급이 있듯이 이걸 계층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이어라키라고 그래요. 하이어라키. 어? 하이어라키라고. 어? 하이어라키라고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정주 공간, 인간이 정주하는 공간들 요것들이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계층을 가지고 위아래가 있다 이거죠. 위계 질서가. 공간이 그렇다는 거야. 공간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 중심지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공간을 구획하는 기본 단위, 공간을 분석하는 기본 단위가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심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야 돼.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공간에 땅바닥에 금이 그어진 건 아닌데 성격이 두 개의 동심원으로 표현되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에. 하나가 안에 있는 동심원은 최소 요구치고 밖에 있는 건 재화의 도달 범위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형성돼야 되는데 최소 요구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중심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 수요예요. 최소한의 공간. 그 다음에 그 공간이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가장 먼 곳, 영향권, 세력권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의 힘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땅바닥에 금이 그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해가 되는 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이해돼요?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크리스탈러가 얘기한 건 도시를 얘기했는데 이건 점포로 적용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점포, 도시, 시장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정주 공간의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다 적용돼. 이걸 작게 적용하면 조그만 점포에도 적용이 되고 크게 하면 대도시 서울이나 뉴욕에도 다 적용돼요. 그러면 뉴욕이든 서울이든 하나의 큰 슈퍼마켓 점포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점포도 큰 도시라고 생각해서 적용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기본 이론은 똑같아요.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도시를 중국집으로 한번 예를 들어. 중국집 짜장면집. 근데 보세요. 이 중국집이요. 중국집 점포를 열어가지고요. 최소 이 중국집이 스스로 중국집으로 존립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면 하루에 30그릇의 짜장면은 팔아야지 된다고 가정합시다. 30그릇을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30그릇은 팔아야 이 중국집이 중국집으로서 유지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문 닫고 망해서 나가야 돼. 그럼 우리 학생 봐요. 30그릇을 팔아야 돼. 하루에. 그러면 30그릇을 팔려면 주변에 집이 몇 집이 있어야 될까? 30집이 있으면 돼. 그럼 하루에 그 30집이 전부 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중국집을 위해서 하루에 짜장면 한 그릇씩 시킵니까? 아니잖아. 통계가 필요해. 한국 사람들은 한 가구가 짜장면을 얼마에 한 그릇씩 먹을까? 이런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그릇씩 시켜 먹어. 통계적으로. 일주일에 한 그릇. 그러면 하루에 꾸준히 30그릇 팔리려면 주변에 몇 집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그릇씩 먹으니까 30그릇을 하루에 꾸준히 팔려면 주변에 30그릇에 7배가 있어야 돼. 왜냐면 일주일 7일에 한 번 한 그릇씩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배를 해줘야 된다고. 일주일에 한 그릇씩 먹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 주변에 몇 집 있어야 돼? 180집. 37에 20에 210집.
210집. 에? 자, 보세요. 210집이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자, 여기 중국집이 있고 210집이 주변에 있어야 돼. 210집을 찍어봐.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셋. 이 중국집 존립하기 위해서 210집 나를 먹여 살리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199, 뭐 200, 209 해가지고 210 이렇게 딱 찍었어. 어? 가까운 데서 먼 데로 했더니 범위가 이만큼 돼. 자,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최소 요구치라고 그래. 최소 요구치는 뭐다? 그 도시의 기능이나 도시 형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시장 지역이에요. 그러면 중국집이 요 범위 내에서는 팔아먹어야 중국집이 유지된다는 거야. 어? 중국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걸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고. 근데 그 범위를 보니까 여기가 완전 시골이야. 촌이야. 완전 촌. 이 범위가 반경으로 따지니까 5km 보여요. 5km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중국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산골 시골 마을이에요. 중국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짜장면 하나 갖다 주세요 라고 210집째 있는 데서 반드시 팔아. 210집을 반드시 팔아야지 중국집이 존재하는데 210집이 있는 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문을 받자마자 주인이 여긴 210집에 걸리는 집이니까 저 집에 짜장면을 팔아야 배달시켜야 이 중국집 우리 집이 유지될 수 있어. 빨리 짜장면 만들어라. 그래서 주방장이 짜장면을 면을 기계로 뽑아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데친 다음에 그릇에다 넣은 다음에 아침에 볶아놓은 짜장을 부어가지고 거기다 메추리까지 올려가지고 랩으로 싼 다음에 닭광 하나 넣어가지고 철가망에 집어넣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데 산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딱 갖다 주니까 짜장면이 이만해졌어. 면이. 그럼 배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짜장면을 기껏 배달시킬 수 있는 데는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거리 범위는 3km야. 3km. 자, 보세요. 그럼 이 중국집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5km 반경까지 팔아먹어야 먹고 사는데 배달시킬 수 있는 곳은 3km다 이거야. 그러면 중국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도 해체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요때 5km가 뭐야? 최소 요구치. 요게 재화에 도달 거리라고. 그러면 중국집이 최소한 유지되기 위해서는 5km보다 먼 데까지 배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무리 작아도 5km까지 정도까지는 배달할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래야 중심지가 유지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집을 도시로 생각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요. 도시가 마치 짜장면 짬뽕처럼 중국집은 짜장면 짬뽕을 제공하지만 도시라는 건 도시 안에서 교육기능, 문화기능 이런 것들을 짜장면 짬뽕처럼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그 제공하는 최소한 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을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데까지 공급을 하면 그 도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그 최소한 유지돼야 되는 공급을 해야 되는 그 동네 안쪽으로 밖에는 도달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그 도시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조그만 소규모 시장이라고 봐요. 만약에 점포가 아니라 짜장면이 아니라 만약에 최소한 짜장면집이 또는 점포가 여기까지는 배달시켜야 되는데 최소 요구치가 여긴데 만약에 이걸 아까처럼 배달시킬 수 못한다. 여기 교통이 안 좋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중국집이나 시장은 여기 정착을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 돌아다녀야 돼. 기능.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뭐냐? 정기장이라고 그래. 정기장. 3일장, 5일장이 그겁니다. 3일장, 5일장은 뭐야? 5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교통이 안 좋아서 한 군데 있으면 그 시장이 유지될 수 없으니까 시장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기장, 5일장이나 3일장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이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착을 해서 시장이 커져서 도시가 되고 하려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고. 이 요건이 만족되면 중심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중심지가 하나가 생기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개의 중심지가 공간에 분포한단 말이죠. 계속 분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지가 하나면 원형으로 되는데 여러 개가 되면 서로 간에 막 겹쳐져요. 시장 지역이.
그래서 나중에 뭉개져서 벌집 모양의 정육각형이 되고 이게 규칙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완결형으로 규칙성이 완결돼서 6개의 원권으로 형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심지들끼리가 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를 만족하는 중심지들이 쫙 있고 중심지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심지끼리 원형이 뭉개져서 이렇게 벌집 모양의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중심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중심지들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중심지라도 자 우체국 하나 있고 슈퍼마켓 하나 있고 미용실 하나 있고 낚시점 하나 있는 정도 수준의 그 읍면 소재지급 중심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뭐 군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시청 특별시청 있는 그런 큰 중심지도 있다는 거죠. 그럼 중심지 크기나 개수가 다 다르고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중심지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계층성이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체계에서의 계층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 중심지가 기능이 크고 개수가 적은 게 있는데 이런 건 고차원 중심지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차원 중심지는 중심 기능이 작고 개수가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읍면 소재지급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개수 측면에서 봤을 때 저차원 중심지는 굉장히 많죠. 읍면 소재지 이런 건 많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차원 중심지로 서울특별시 이런 거는 높은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위계 질서를 보인다. 중심지의 개수와 힘이 서로 다르고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위계성을 보이면 이걸 중심지의 계층성이라고 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앞에는 규칙성 봤잖아요. 이거는 계층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러분들 제가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문제 나오는 형태가 있으니까. 자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거예요. 크리스탈러 이론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러 얘기를 받고 이제 조금 더 정교한 측면에서 좀 작은 측면으로 보자고요. 일단 상권 이론에서 레일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레일리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뭐야? 도시 전체나 하나의 정주 공간 전체를 얘기한 거고 이제는 점포 그다음에 할인 매장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손님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 하는 상권 이론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이쪽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보는데 자 레일리라는 사람은 요거 1920년대예요. 이 사람이 상점이 있어요. 여기 점포가 있다 그러면 점포나 도시나 여러분들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요 상점이나 점포나 도시가 손님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끌어당긴다고 보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를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요 끌어당기는 힘을 측정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면 우주적인 보편 원리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물질이 이게 주변에 있는 거를 끌어당기잖아요. 끌어당기는 것처럼 점포도 손님을 끌어당긴다고 봤어.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상권 흡인력은 거리의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고 본 거야. 어?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크기,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이거 외워야 돼. 그럼 보세요. 거리는 이해가 되죠. 거리. 손님이 있는 동네하고 점포의 거리. 거기에 반비례해서 제곱의 반비례해서 힘이 작용하는 거 여기까지는 되는데 크기는 뭐예요? 점포의 크기는 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면적. 보통 면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만약에 도시 단위로 이걸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도시는 크기를 뭘로 측정해요? 인구로 측정해요. 그래서 도시 인구나 아니면 점포 면적 나오면 무조건 분자로 올려야 돼. 거리의 제곱은 분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빨려가고 거리가 멀수록 반대로 약해져요. 그래서 이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 A 점포가 있고 B 점포가 있어. 어? 그런데 C 점포에 인구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존재하는데 여기 점포 이건 도시로 이제 예를 들었어요. 여긴 7만 명 살고 여긴 42만 명 살아. 각각 거리는 여긴 10km, 여긴 20km 차이에요. 그럼 C에 있는 사람들이 A로 몇 프로 가고 B로 몇 프로 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라고 이게. 그럼 이거 공식을 외워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B 점포의 비율하고 B 점포로 가는 비율, A 점포로 가는 비율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인구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P가 인구야. 또는 크기야. population. P는 약자로 population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P라고요. 약자로. 그다음에 이거 D는 distance예요. 거리. 그러면 공식을 외우는데 무조건 외워야 돼 나중에. 자 그런데 요건 인구야. 잘 보세요. 인구인데 여기 A고 여기 A죠.
비례하니까 나란히 써주는 거야. B. 요거 나란히 써줘.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B고 여기 A죠. 요거 반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지. 반대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면 인구는 이렇게 나란히 써줘. A, B. 근데 거리 제곱은 거리는 이렇게 반대로 써줘. A. 여기는 B. 해서 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고요. 요거 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A는 A에 갈 확률, B에 갈 확률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A는 인구가 몇 만이요? 7만. B는 42만. 요거 인구잖아요. 곱하기. 자,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리죠. 거리인데 여기는 B 도시의 거리를 해야죠. 그러면 제곱을 해야 되니까 2는 4지. 2는 4 아니야? 아, 이거 떼어버려도 돼. 이거 떼어버려도 돼. 이 공 떼어버려도 돼. 예? 그 다음에 여기는 100. 그죠? 아, 1, 2는 1, 4. 그러니까 2하고 4로 공 떼어버려도 된다고. 비율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 4분의 1. 요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예? 1분의 4.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건 그냥 4고 요거 약분해야죠. 약분해요. 7. 그 다음에 이건 뭐지? 6.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유리수의 연산인데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6분의 4지. 6분의 4인데 요게 B죠. 요게 A잖아. 그죠? A 도시에 40% 가고 B 도시에 60% 간다는 거예요. 여기 40% 가고 여기 60% 간다고. 그게 답이에요. 아, 이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마요. 나중에 우리가 할 거니까 다. 아직 시험 많이 남았어.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를 응용해 가지고 큰 점포 같은 것에서 어떤 그 고객들이 몇 프로 가느냐, 이걸 또, 연구한 이론이 바로 허프라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허프의 확률 이론. 잘 보셔. 지금 따라올만 해요? 잘했어. 자, 허프의 확률 이론은 별거 아니야. 이건 지문으로 나올 때는 별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때려 맞추면 돼. 그러니까 이 허프의 확률 이론은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 점포가 2개 있다 그러면 2개 이상 있는 점포가 있다 그러면 A 점포나 B 점포에 몇 퍼센트의 확률로 가느냐. 요게 이제 확률 이론이에요. 근데 이 확률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프는 소비자는 일단 가장 가까운 곳에서 쇼핑을 해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아주 좋은 할인 매장 같은 게 있으면 가까운 슈퍼마켓을 지날 수 있어. 자, 우리 집 바로 옆에 슈퍼마켓이 있어. 구멍가게. 근데 그거보다 좀 멀지만 저기에 이마트나 까르푸나 뭐 아니면 뭐 홈플러스 같은 게 있어. 근데 홈플러스나 까르푸나 이마트는 좀 멀어. 그런데 적당한 거리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슈퍼마켓 안 가고 거기로 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차원 중심지, 즉 이마트나 뭐 이런 데가 고차원일수록 수송 가능성 더 먼 데까지 간다는 거야. 에? 거기가 홈플러스나 아니면 이마트면 조금 먼 데까지 간다. 중간에 SSM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거야. 거기가 고차원 중심지면 더 고차원이면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돼요. 전제가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허프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상점이 손님을 끌어당기는 힘은 레일리가 얘기했어. 거리의 제곱에는 반대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면적이나 인구나 뭐 이런 거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이게 공 같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쇼핑센터가 A가 있는데 A는 매장 면적이 예를 들어서 2만 제곱미터예요. 2만 제곱미터. 근데 여기 B가 있어. B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5천 제곱미터. 5천. 이건 좀 작죠. 이게 4배가 커. 근데 얘는 뭐냐면 동네 구멍가게야. 그래서 뭐 한 30평 돼. 100제곱미터. C가 100제곱미터 정도.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있다. 나. 그럼 내가 여기로 갈까? 일로 갈까?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지. 에? 내가 무조건 100% 여기 가나? 여기 가나? 아니요. 확률로 간다는 거예요. 확률로. 그게 확률 이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여기 있다고 쳐요. 나. 그럼 봐봐요. 자, 얘는 제일 세죠. 매적 면적 크죠. 그러니까 얘는 힘이 크죠. 당기는 힘이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크잖아. 그래서 이만큼을 80%를 여기서 데려와. 손님을 끌어당길 수 있어. 이만큼 있는 사람 60%를 이렇게 끌어와. 여기 이만큼 40% 끌어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냐면 B는
얘보다는 4분의 1 정도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80%, 이만큼 60%, 이만큼 40%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80%, 이만큼 60%, 이만큼 40%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보세요. 나는 A 점포는 50%, 55% 정도의 확률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정도 되면 80, 60, 40, 요거 50, 48% 확률이야. 나는 여기 C 점포에 가는 건 80, 60, 40, 딱 40이에요. 그러니까 A, B, C 점포에 각각 갈 확률이 어떻게 됐냐? 55%, 55%, 48%, 40%의 확률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점이 100% 여기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이게 점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점포에 갈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고 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 이 의미를 이해했죠? 뭐 8, 6 이렇게 나온 게 그거라고. 그럼 이걸 이제 손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해가 되죠? 민영기가 여기 중에 어디에 갈 거냐, 확률적으로 몇 프로로 갈 거냐, 이걸 따지는 거라고, 이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자,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5만 명이 살고 있는 인구가 있는 도시가 있어. 여기에 점포가 A 점포가 있고 B 점포가 있는데 각각 A 점포는 4,000제곱미터고 B 점포는 9,000제곱미터예요. 거리는 A 점포의 거리는 2km고 B 점포의 거리는 3km다. 이때 A 점포나 B 점포에 갈 확률은 몇 프로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상습적으로 나와요. 그럼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뭘로 풀어야 되냐면 통계로 풀어야 돼. 확률과 통계. 아, 통계가 아니라 확률. 확률 들어보셨어? 팩토리얼, NCR 이런 거 해보셨나? 학교 다닐 때? 아, 이거 하지 말고, 자,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수학 잘했어요? 못했지? 앞에 집합서부터 졸았지? 자, 이 보세요. 집합서부터 졸아도 상관없어. 제 얘기를 들으면 돼요. 자, 확률에서 이거를 뭘로 보느냐면 요 두 개가 공이라고 봐. 공. 여기 빨간 공, 파란 공, 뭐 노란 공, 하얀 공 여러 공이 있는데 이건 공이 두 개야. 두 개를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뽑기 연습을 하는 거야. 뽑는 거예요. 뽑는데 뭐가 더 많이 나올 것인가? 그걸 뽑는 그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을 집어넣되 공이 똑같은 크기나 똑같이 하면은 이거 안 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4,000에 2kg, 이건 9,000에 3kg니까 공이 뽑힐 확률이 달라져. 그죠? 그러면 다른 걸 어떻게 만들어서 공을 집어넣냐면, 자 보세요. 공을 여기다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두 개를 집어넣고 뽑을 거는 여기다가 뽑을 거를 정해놓고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확률이에요. A 점포의 확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점포로 갈 확률은 A하고 B 두 개의 공을 집어넣고 그래서 A를 뽑을 확률을 이렇게 분수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공식 외우는 거, 공식 나발이고 뭐 공식을 외우는 거 필요 없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분수로 표현하는데 분모에는 주머니예요. 주머니. 두 개의 공이 들어가는 주머니. 또는 세 개를 주면 세 개 다 집어넣어야 돼. 그 안에 있는 점포 형태를 다 이거 주머니로 해가지고 여기다 분모에다 놓고 분자는 뽑을 점포 하나를 올려놓는 거야. 근데 공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분자가 크기고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야. 이거 형태로 집어넣어야 돼.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A 공부터 한번 보죠. A는 자 분자가 4,000이죠. 크기가 4,000이잖아. 그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4,000. 그 다음에 분모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분모에. 몇? 숫자. 4. 그렇지. 4. 이렇게 해야 돼. 왜? 2는 4잖아. 제곱이니까 4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4천이라고.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두 번째 B는 분자가 뭐예요? 9천. 분모는 뭐라고? 9지. 3, 3, 9니까 제곱은 9. 그러면 A는 요거 뽑는 거 아니야, A. 그러니까 4분의 4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해? 이제부터는 약분만 하면 돼. 약분은 어떻게 하면 돼? 4하고 4가 지워지죠? 이게 1000이지. 근데 얘는 9하고 9 집어니까 1000이지. 그럼 분모가 몇이에요? 2000이죠.
2000이잖아? 그럼 얘는 똑같잖아. 1000이죠? 그러니까 이게 1000. 또 2분의 1이지? 50% 가잖아. 2분의 1이면 50%잖아. A 갈 확률은 50%. 5만 명 중에 몇 명 가요? 2만 5천 명 간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쇼핑 가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80%만 간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주면 80%만 쇼핑해. 그럼 5만 명 중에 80%면 4만 명이지. 4만 명 중에 반이 여기 가니까 2만 명이 답이야. 다양하게 낼 수 있다고 시험 문제는. 연습을 하면 돼요. 지금은 뭐 완벽하게 풀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B점포에 갈 확률 또는 A점포에 갈 확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A점포로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B점포에 간다 하더라도 똑같아. 4분의 4천, 9분의 9천, 분의 9분의 9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약분해 이게 약분 다 되잖아. 어? 그럼 2천분의 1000 해서 2분의 1, 2만 5천 명 간다고. 이 시험 문제예요. 이거 풀 수 있어 없어요? 이 기본 개념만 알면 점포가 2개 아니라 3개, 4개, 5개라도 다 풀 수 있어. 계산기만 두드리면 돼.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레일리 법칙. 레일리는 2개 점포만 상정하는데 얘는 점포가 많아도 돼요. 다 풀 수 있어. 자, 이번 문제예요. 시험 문제. 내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거든. 계속 나오잖아. 허프의 모형을 이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적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뭐냐. 자, 일단 X지역의 현재 주문이 4,000명인데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이고 공간 마찰 개수 2고 그 다음에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고 ABC 할인점에서만 구입한다. 지금 이게 뭐야? A의 월 추적 매출액이죠? A.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꽈놔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허프 모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4,000명이 사는데 35만 원씩 1인당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 4,000 곱하기 35만 원 하면 얼마가 돼요? 일단 계산기가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4,000 곱하기 35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걸 가지고 A, B, C에 이제 골고루 돈을 쓴단 말이죠. 얼마야? 이게 문제야.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손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계산 문제는요. 제가 안 풀어드려요. 푸는 요령을 제가 말씀드리지 제가 직접 풀면은 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 이게 얼마 나와요? 140? 얼마라고? 아니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못 나간다는 거야? 진도를? 1억 4천이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수업할 때 계산을 다 안 해드려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공간 마찰계수 이런 거 나오면 무시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A의 추정 매출액이죠. 그럼 일단 A에 갈 확률을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 공 3개를 집어넣고 A를 분자에다가 놓는 거예요. 공 3개 불러보세요. 첫 번째 A는 500 분자가 그 다음에 분모는 뭐야? 5, 25 플러스 얘는 300 그 다음에 여기 10, 100 그죠? 플러스 여기는 450 그 다음에 15 곱하면 어떻게 돼? 15 1, 225잖아. 맞나? 그죠? 그래서 A에 갈 확률은 뭐야? 25분의 5천. 자, 약분. 자, 25에 5천이니까 이게 10배면 250이고 25 맞죠? 500이지. 250이고 이게 뭐야? 20이잖아 이거. 그 다음에 얘는 3. 얘는 2배니까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자,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25분의 20이죠? 그럼 뭐야? 80%잖아. 25분의 20이면 0.8이에요. 80%.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야? 여기 1억 4천이라고 했죠? 1억 4천 곱하기 80% 해가지고 매출액 나오지. 그러면 다음 보세요. 지금 80%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80%니까 이게 왜 잘못 나왔잖아. 1억 4천이 아니네. 이거 얼마예요? 나한테 1억 4천이라고 안 했어? 아니 그걸 못 한단 말이야. 그걸. 얼마씩 하면 돼? 4,000명에 35만 원 곱하면 되잖아. 얼마야? 14억이야? 1억 4천이라고 하면 안 돼. 14억 곱하기 0.8 하면 된다고요. 8에다가 48
32, 11억, 2천 이렇게 나오겠네. 예? 11억 2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2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기가 하면 돼요. 계산기가 하면 되고 우리가 뭐 암산까지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수업을 수동적으로 듣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 지금. 네가 다 해라. 난 그냥 듣기만 하겠다. 근데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문제 못 풉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못 풀어요. 개론은요 못 풀어요. 여러분들 법률은요 법률 조항에 있는 대로 떠서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개론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무궁무진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돼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는 선생들이 있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기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강의 들을 때는 좋은데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황할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일리가 허프까지 봤는데, 자, 허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지대 이론,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할 건데, 요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조금 드물게 나오긴 해요. 드물게 나오는데, 그래도 가끔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입지이론에서 연결돼서 도시 전체가 어떤 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가. 도시가 우리가 이제 하늘을 날아서 마치 새처럼 도시 상공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새가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도시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연구한 이론이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기본적으로 여기 도시 내부 구조 모식도라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도시를 봤을 때 도시 현상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주변에 위성도시도 있고 만약에 일정 시간을 만약에 빨리 필름을 넘긴다고 본다면 인구가 막 유입되는 시기가 있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도시들이 대도시와 붙어버리는 연담현상, 광명시 같은 그런 시도 있는 반면에 펜스를 쳐가지고 그린벨트를 만들면 위성도시가 생기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필름을 빨리 막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필름을 돌린다고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저 50년대부터 서울 근교 이쪽을 50년대부터 지금 현재 2018년 이때까지를 만약에 반년에 한 번씩을 이렇게 촬영해서 돌린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몇 초 만에 보잖아요. 그랬을 때 도시 현상이 공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보면 이렇게 뭐 부도심 시장이 있고 학교가 변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집중됐다가 이심되고 뭐 그냥 소도시가 붙어버리고 뭐 그다음에 그린벨트가 쳐지면서 뭐 위성도시가 막 생기고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면서 이런 걸 기술하는 게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그러면 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느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가장 단순한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순한 이론은 도시의 핵심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론을 단핵 이론이라고 그러고 도시의 핵심이 여러 개다 그러면 다핵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단핵 이론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전통적 단핵 이론으로 동심원 이론이 있고 두 번째가 선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간단한 얘기예요. 단핵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카고에서 연구한 건데요. 시카고에서 보니까 시카고 도시가 중심지를 가지면서 5개의 원권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5개의 띠로 돼 있다. 해서 가장 중심 도시, 점이지대, 뭐 중산층, 그러니까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지대, 통근자지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5개의 원권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전통적인 도시가. 여러분 시카고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권위적인 도시, 그 위기적인 모습을 보여요. 중심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시카고가 막 이산돼 있지만 이게 연구대에서 나온 게 1922년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전에는 시카고가 이렇게 위기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나 지대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본 거고요. 이게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동심원으로 이렇게 도시가 구획된다. 그리고 중심지, 여기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중산층 주거지,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지대,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CBD라고 해서 중심 업무 지역이고 여기 점지대, 이건 노동자, 근로자 주거지대, 중산층지대, 여기가 통근할 수 있는 거리, 범위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요게 그 동심원 이론이고 선형 이론이라는 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망이나 교통로, 교통축을 따라서 도시가 확장되고 도로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축 모양이 된다. 그래서 도로, 교통로, 교통망, 교통축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확장된다고 본 겁니다. 형태는 이렇게 돼 있죠.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선형 이론이. 그래서 CBD가 있고 뭐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 중급주택, 고급주택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위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로를 따라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이 있어요. 해리스하고 울만이라는 사람이 발전한 거예요. 원래는 맥킨지라는 사람이 주장했고요. 런던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도시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 왜 여러 개가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핵의 형성은 입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왜 도시가 이렇게 여러 개의 핵이 그 두 도심이 형성되느냐면 이게 뭐냐면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은 서로 동종업종은 서로 모이려고 그러고 서로 다른 건 흩어지려고 그래요. 그 우리가 서울 한번 보세요. 서울 있죠. 서울이 언제적에 우리나라 수도가 됐어요? 어? 태조 이성계 때요. 1394년이야. 1494년. 지금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정도 600년이 훨씬 넘었어. 그래서 600 몇십 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94년도에 우리 서울의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서울은 북쪽에 있는 숙정문, 숭례문, 그 다음에 흥인문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의문인가 뭐 도리문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대문이 이렇게 있고 그 사대문은 여기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걸어가면 1시간이면 걸어가요. 그거. 요 위아래도 그렇게 그 먼 시간이 아니에요. 그 요 안에 여기 청계천 여기 중간에 이렇게 흐르고 아니 청계천 이쪽에 흐르고 이런 식으로 흐르고 이게 명당수라고 해서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다예요. 서울이 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대문에다가 여기다가 조그만 소문 냈다고 서소문, 동소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2개씩 더 배치해서 24개 문이 있어요. 24개의 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성 형식으로 이렇게 성곽을 쌓았다고 한양 성곽을 쌓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서울 정도를 하고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는 5개 구로 했다고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까지. 그래서 율곡 선생이 중부 학당 나오셨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신사임당 했을 때 보셨나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구처럼 5개 구였다고요. 서울이. 그래서 중부요. 중부까지 해가지고 5부야 5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럴 때는 중심지가 하나죠. 그런데 자 일제시대 때 가지고 이걸 성곽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일본 놈들이 다 헐어버리고 낙산 쪽에 있는 성곽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헐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서울을 확장시키는데 최초의 신도시가 영등포예요. 영등포에다 경성방직 만들고 거기다 그게 일본이 만든 최소의 신도시라고. 그래놓고 확장을 막 시켜. 그러면서 중심지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중심지가 여러분들 옛날에 CBD라고 했던데 종로, 광화문 일대뿐 아니라 뭐 강남역 일대도 중심지가 되고 신천 쪽도 생기고 신촌도 있고 막 이렇게 부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끼리 모이다 보면 걔네들의 중심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핵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이 형성되어 있는 다핵 이론이 요즘에 맞다. 현대 도시에 맞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핵 이론까지 봤는데 요게 다핵 이론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림 이게 저 중학교 때 이거 저 중학교 때도 그 지리 있어요. 지리 비슷한 거. 사회 과목이었나 뭐 하여튼 지리 다뤘는데 그때 숙제가 이거예요. 이거 숙제가 여기다가 트레싱 페이퍼 있잖아요. 거기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그려가는 게 숙제였어 이거. 그 안 그려가면 손바닥 자로 맞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도 이거 앞에 있는 거 이거 그렸다고 이거 그렸어요 이거 중학교 때. 근데 지금하고 똑같아 그림이.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 그림. 근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많은 중심지로 분산돼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고? 환장하겠네. 자, 요번에 나온 거야.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하죠. 여러분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 저는 안 나오는 거는 강의를 안 해. 안 나오는 건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이래요. 제가 양심에 비춰서 출제 개연성이 떨어진다 그러는 거는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자 보세요. 자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1번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 관계없다. 소득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사람들이 사는데 영향 줘요, 안 줘요? 아유, 소득이 변하는 게 사람이 사는 공간을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사는가
이거 영향 줘, 안 줘? 주지 왜 안 줘요? 도심에서 사람들이 복닥복닥 살다가 교통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외곽으로 나가요. 외곽으로 나가서 미국에서도 1970년대 여피족이라는 게 생긴다고. 우리나라도 전부 다 분당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간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도시 공간 구조가. 그러니까 소득도 영향을 받는 거지. 두 번째, 버제스 나왔어. 버제스. 에드윈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이에요. 조금 전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지만 동심원 이론. 도시의 성장과 문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교통망 강조한 사람 누구야? 동심원 이론이야? 선형 이론이야? 선형 이론. 선형 이론은 누구 이론이에요? 호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야. 1번 틀렸고 2번 틀렸어요. 3번. 호이트는 도시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봤다. 뭔지 얘기인지 모르죠. 넘어가자고요. 3번.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 위치한다. 근데 이거 넘어가려니까 여기 점이지대가 두 번째지. 여기 도심이지. 제일 가깝죠? 더 원거리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5번.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 요소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앞에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핵심 요소에 보니까 소매도 있고 도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야. 어? 경공업, 도매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핵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핵심 요소가 여러 개가 되고 특화된다. 동네마다 동종활동, 이종활동마다 여기 동네 가면 젊은 애들이 노는데 저기는 뭐 경공업단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화된다는 거지.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게 맞는 거죠. 이거 잘 모르더라도 넘어가시라고. 이런 거는 시험 볼 때 항상 모든 지문을 내가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틀린 거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게 공간 생태학이라는 건데 이 이론은 호이트 이론이 아니라 버제스 이론이에요. 근데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 넘어가고 확실하게 보니까 이건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잖아요. 5번이 답이에요. 이런 문제가 왜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론적인 거는요, 딱딱 암기해가지고 막 그냥 탁탁 맞추고 이런 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충분히 해놔야 돼요.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입지론에서 입지와 입지 선정이 있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농업 입지론은 튀넨이라는 사람이 있죠. 튀넨 이론은 워낙 유명한 이론입니다. 자, 튀넨은 1번 1826년에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입지론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수송비 절약분이 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보세요. 내용. 자, 어떤 농작물에 대한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본 거예요. 매상고하고 생산비는 일정하다. 그럼 뭐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돼요? 수송비의 차이 밑줄 있죠. 밑에 수송비 차이로 결정되며 이를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지대, 입지교차지대 아주 어려운 말이죠. 지대라는 건 렌트예요. 여기서는 렌트인데 입지교차라는 건 뭐야? 입지라는 건 위치죠. 입지가 위치고 교차는 뭐야? 교차. 어렵게 써놨어 옛날에. 교차는 서로 간의 차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위치의 서로가 다른 차이, 위치의 차이, 위치 차이로 지대가 결정된다고. 그 입지 교차 지대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됐고, 그 다음에 2번은 됐어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 배버 최소 비용 이론 나오죠. 그래서 자, 개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앞에 다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배버가 고려한 3대 비용인자 수송비, 노동비, 직접경제 또는 직접이익이에요. 직접경제 잘 몰라도 돼요. 지금은 세 가지 중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수송비예요.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자, 최소 수송비 원리 개념 읽어보시고요. 보편 원료, 현재 원료 뭐 이런 거 노동지향, 직접지향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고요.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보세요. 최대 수요 이론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따라서 다음에 레슈는 이윤국 대를 꾀하기 위해 공장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밑줄 여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업 입지 보세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봅니다. 크리스탈러의 이론 전개 보세요. 중심지하고 최소 요구치 있죠. 아래 중심지하고 최소 요구치.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심지 성립 요건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 별표. 최소 요구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어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고치 바깥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두 개의 동심원 원 그려놓은 거.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의 내용 있죠? 내용 밑에 박스. 자, 상거리 흡인력은 분자가 크기, 인구, 면적이고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프 때는 이 공을 이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확률로 뽑는 거예요. 뽑기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허프의 소매상권 이론 또는 확률 이론이요. 확률 이론. 그래서 이 확률 이론은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허프 이론은요. 그냥 계산 문제로 나와요. 거의. 그 다음에 점포의 분류. 이건 시간 날 때 보세요. 그 다음에 지대론 보세요. 자, 지대에 의해서 지대와 지가의 관계 꼭 알아놓으세요. 박스 안에 보세요. 지가는 이자율분의 지대예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할인율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자, 농경지대론에서 차익지대론 보세요. 차익지대론 리카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 보시면 자, 지대는 우등지와 열등지 차익 밑줄. 그 내용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 자, 리카도가 다 얘기한 거예요. 비옥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위치지대설 또는 입지교차지대설 튀넨 얘기입니다. 튀넨. 자, 2번 보세요. 2번. 튀넨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자, 끝에 보세요.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 지대가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보세요. 자,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발생한다. 이게 최열등지가 아니라 뭐라도 하여튼 지주가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구조론, 동심원 이론부터 나오죠. 동심원 이론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버제스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도시사회학 교수예요. 이 사람 스승이 사실 로버트 파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소개 안 하고 버제스만 나옵니다. 자, 버제스가 어쨌든 동심원 이론 얘기했다. 그리고 동심원 지대 원권을 보는데 1지대는 중심업무지대고 2지대는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 3지대는 노동자, 4지대는 중산층, 그 다음에 5지대는 통근 가능한 가장 먼 곳, 즉 통근자 지대라고 했어요. 나머지 됐고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선형이론, 부채꼴 이론입니다. 부채꼴 이론, 교통로, 교통망을 따라서 주거지역이 확장된다고 본 거죠. 보시면 자, 호이트라는 사람 얘기해요. 호이트라는 사람 나오죠.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통로, 교통망,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핵심은 자, 1번 다핵심 이론이란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론이다. 자, 핵의 성립 요인 읽어보시는 정도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을 터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론, 부동산 시장이론하고 그다음에 입지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책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